방위산업 분야의 안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도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 무기체에 좀 적용해보자.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라서 화학적인 거잖아요. 코팅이나 뭐 어떤 물질을 입혀가지고 뜯으면 이제 칩이 아예 다 이제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형 RMF를 만들어서 미국의 상호 인정을 받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전략이 나와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은 류현승 명지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방산안보학 분야를 여쭤볼까 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의 방산안보학과 교수로 있고요. 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도 있고 한 유현승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방산안보학 이런 분야를 좀 개척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원래 교수님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운명인가 생각합니다. 저도 왜 여기를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방산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방산 보안이라는 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그러고 보니까 뭐 네이버 검색해도 거의 자료가 안 나와요. 기무사에서 방산 보안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국정원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산 보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10년 됐어요. 제가 여기서 방산 보안 한 게 사실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방위산업체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방산안보라는 말을 좀 만들고 방산안보학과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미나 행사도 하면서 이 분야를 좀 개척한다고 할까? 뭐 그렇게 하고 있어서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신 게 10년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던 걸 많이 포기했죠, 대신에. 진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분야가 발전이 좀 덜 돼 있죠. 방위산업도 그냥 최근에서야 폴란드에 뭐 수출도 늘고 하면서 이제 뭐 방위산업이 어떻고 이게 사람들 국민들도 많이 인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방위산업 분야의 안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방산보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별로 지킬 게 없으니까 그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공장 시설 지키고 공장이 뭐 파괴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던 게 방산보안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 기술도 보호를 하자. 라고 해서 방산기술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방산기술 자료 유출되지 않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파이들을 이제 생겨나니까 방산 방첩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방산 보안이 쭉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되게 범위가 커지고 넓어지는데 사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나 지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직도 없고 법령이나 이런 것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좀 통합하는 말이 좀 필요하다. 뭐 기술보호니 방첩이니 여러 가지로 다 포괄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우리도 이거를 안보라고 하면서 좀 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원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된 거고요. 최근에 신흥안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안보 위협이 얘기를 하는데 신흥안보 같은 경우는 사이버 안보라든가 전염병 때문에 생기는 이제 보건안보 그리고 공급망이라고 해서 그런 공급망을 이제 차단하니까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뭐 경제안보 이런 것들을 보통 신흥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런 것들이 아직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히토류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 광물을 서로가 제재하고 이러면서 사실 시작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F-35 전투기에 히토류가 약 400kg 정도 쓰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자기 히토류를 통제하니까 F-35를 만드는데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방산 무기 개발하는데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방위 산업도 공급망 위협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서도 우리 방위 산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거냐 하는 이런 안보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벌써 이제 딱 시작부터 이렇게 딱 개념을 잡아주고 가시니까 좀 이제 차근차근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무기 체계 자체에 어떤 보안을 걸어놓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안티템퍼라고 단어가 안티템퍼는 원래 미국에서 주로 쓰는 말이었고요. 군에서만 주로 쓰이는데 그런 이제 수입한 나라에서 이걸 좀 뜯어보고 싶다. 뜯어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걸 역설계, 역공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수출하는 무기들에 대해서 엔티템퍼라는 그런 거를 하고 수출을 합니다. 뜯어보지 못하게. 아예 그냥 그걸 잠궈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통 하죠. 쫙 막아놓고 개봉하려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안에 내부에 있는 내용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PCB 보드, 회로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칩으로 이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니까 고기를 이제 살짝 입히기도 하고 코팅이라고 하는데 화학적인 거잖아요. 코팅이라는 건 어떤 물질을 입혀가지고 뜯으면 이제 칩이 아예 다 이제 뭐 엉망이 되는 그런 거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F-35A가 동체 착륙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샀는데 저걸 왜 못 열어봐?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안티템퍼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한 것뿐만 아니라 네네. 작전 중인 것도 예를 들면은 무인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추락하는 게 이제 감지가 되면은 내부에서 스스로 감지해서 스스로 이제 내부 걸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엔티템퍼는 중국 하이난 섬에 추락하면서 엔티템퍼 제도가 시작됐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지만 제도화되면서 엔티템퍼 그 전담 기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한 20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 혹은 개발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엔티템퍼란 말 자체도 없었고요. 되게 생소했고 최근에 이제 수출 무기체에 좀 적용해보자.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라서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요. 안티템퍼라는 거를 하려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무기체계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보호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안티템퍼를 적용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가야지 그게 개발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당장 K2 전차 뭐 수출해야 되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거 적용해. 이래 버리면 문제가 좀 생길 상황이고요. 그런 걸 이제 설계할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런 과정의 전체에서 이게 엔티템퍼를 어떻게 할 거냐 제도화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기체계가 있으니까 그냥 적용해. 방산업체에 그냥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고. 진짜 좀 이제부터라도 되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RMF, 그러니까 위기관리 체계라는 개념도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원래 RMF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위험을 관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기체계에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해라. 라고 해서 RMF로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네트워크에 어떤 방화벽이 잘 있느냐, 또는 이제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는 안전한 패스워드를 쓰느냐, 그런 점검 항목이 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RMF에. 그런데 미국은 또 동맹 국가에도 RMF를 적용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의무화했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형 RMF를 만들어서 미국의 상호 인정을 받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무기 체계 중에 시범적으로 몇 개 지금 적용을 했고, 그걸 하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신규 개발하는 무기 체계는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서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제도를 지금 이제 만들고 방산업체에서 무기 체계 만들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RMF 하면은 되게 무기 체계 사이버 보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주 좁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RMF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 체계의 사이버 보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나 제품이나 이런 데서 위험을 관리하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라는 것도 조직이잖아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도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그 국가 안에서 또 정부 부처가 있겠죠. 국방부도 자체적으로도 위험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걸 이제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산안보를 연구를 하면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 위험을 평가하고 어떤 대응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대응 제도에서 어떤 이제 법령이 미흡하면은 법령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위 레벨에서 이런 전략이 없는 한 계속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거지. 하나하나가 그냥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엔티템퍼도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수출한다고 하니까 거기 못 뜯어보기 하자 해서 엔티템퍼도 이제 막 툭 튀어나오고, CMMC도 갑자기 미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고, 이게 지금 하나로 어떻게 뭐 하자? 상당히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전략이 나와야 돼. 다행히 이제 방위 산업이 지금 부상하면서 정부에서도 뭐 수출 뭐 진흥하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이거 위기 관리,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거 있구나 하면서 또 인식이 좀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대학원의 방산안보학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정부기관에서 많이 들어와요. 국방부, 방사청, 방산업체. 저는 이 학과 만들었을 때만 해도 학과에 학생들이 올까? 이랬는데 지금 45명 정도가 입학을 해가지고 수업 분위기도 지금 토론식으로 너무 잘 돼요. 방산안보 개념은 이런 거고 어떤 위협이 있고 침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 관리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수업에서 얘기하고 그걸 좀 토론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직장에 가셔서 그런 걸 이제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수업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정말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내부자들이 기술을 빼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탐지가 안 되고 있었고, 일반 도면인데 그렇다고 이게 유출되면 안 돼. 비밀은 아닌데 보호는 해야 돼. 근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지금 CMMC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정치권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